아빠, 저 아줌마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엄마 안 죽은 거야?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경부고속도로. 설 연휴를 하루 앞둔 금요일 밤, 도로는 귀성길 차량들로 가득 메워져 있었습니다. 추위가 매섭게 느껴지는 1월의 밤 공기 속에서도 휴게소는 따뜻한 불빛으로 여행객들을 반겼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고 그저 검은 어둠만이 고속도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마이바흐가 천안 휴게소에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엔진이 꺼지는 소리와 함께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50대 후반의 품격 있는 외모였습니다. 회색빛 머리칼은 단정하게 빗어넘겼고 맞춤 제작한 캐시미어 코트는 그의 지위를 말없이 드러냈습니다. 진우철, 대한민국 10대 재벌 그룹인 진성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전자, 건설, 금융을 아우르는 대기업의 수장.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딸과 함께 명절을 보내러 가는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빠, 화장실 다녀올게요. 뒷좌석에서 내린 것은 8살 소녀였습니다. 할인이는 분홍색 패딩을 입고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 진 회장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를 잃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아이는 의젓하게 웃으려 애썼습니다. 가끔 밤에 엄마를 찾으며 울기도 했지만 낮에는 씩씩한 척 했습니다. 진 회장은 딸의 그런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아빠는 여기서 커피 사고 있을게. 천천히 다녀와. 서두르지 말고. 네, 아빠. 금방 올게요. 할인이가 화장실로 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진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아내가 있었습니다. 셋이서 함께 부산에 계신 장인어른 댁을 찾아뵀었죠. 윤희는 항상 웃으며 김치며 반찬을 가득 싸갔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맛이에요라며 환하게 웃던 그 얼굴. 이제는 사진으로만 볼 수 있는 얼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진 회장은 커피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아메리카노 버튼을 누르고 종이컵이 떨어지길 기다렸습니다. 휴게소는 북적였습니다. 귀성객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림, 호두과자와 어묵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명절의 설렘이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엄마, 나 호두과자 사줘.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이따 할머니 집 가서 먹자. 거긴 더 맛있는 거 많아.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대화. 진 회장은 그것조차 부러웠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진 회장은 컵을 집어들며 휴게소를 둘러봤습니다. 설 연휴 특수로 모든 가게가 10,000원이었습니다. 호두과자 가게 앞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푸드코트는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할인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어딘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씩씩하던 아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할인아,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진 회장이 황급히 다가가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이의 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할인이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휴게소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손가락 끝까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아줌마. 아이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마치 소리를 내는 것조차 두려운 듯 했습니다.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정말 정말 똑같아요. 진 회장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딸이 가리키는 방향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자판기 코너 근처 사람들 사이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루한 패딩 점퍼는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낡은 운동화는 한쪽 끈이 풀어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하게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먼지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큰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 그 안에는 빈 캔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노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휴게소를 오가는 사람들은 그녀를 피해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쳐다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 진 회장의 손에서 커피가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종이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뜨거운 액체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신발에도 튀었지만 그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그 여자의 얼굴에서 단 1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말도 안 됐습니다. 그는 1년 전 아내의 관을 직접 묻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수백 명의 조문객들이 그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화장을 하고 유골함을 직접 안았습니다.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죽음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얼굴, 저 눈매, 저 입술의 곡선, 저 광대뼈의 높이, 심지어 귀 옆의 작은 점까지 모든 것이 죽은 아내 윤희와 똑같았습니다. 단순히 닮았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라 해도 이 정도로 똑같을 수 있을까요? 여자는 자판기 옆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음료수 캔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동작은 익숙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몸짓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미 무감각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여자가 고개를 들어 진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 회장은 숨이 멎었습니다. 그 눈, 윤희의 눈이었습니다. 갈색빛이 도는 눈동자, 약간 처진 눈꼬리, 길게 휘어진 속눈썹까지. 진 회장은 한 발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희야? 당신이야?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여자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경계와 두려움이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마치 위험에 처한 동물의 눈 같았습니다. 여자는 재빨리 주머니에 뭔가를 집어넣었습니다. 진 회장이 떨어뜨린 명함 케이스에서 흘러나온 명함 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사이로 급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려. 잠깐만. 제발. 진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이미 휴게소 출구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뒤쫓으려 했지만 할인이가 그의 코트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무섭다. 엄마가 살아있는 거야? 엄마가 우리 버리고 간 거야? 8살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 눈물이 글썽이는 큰 눈.
진 회장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딸을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하리나.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셔. 저 아줌마는 그냥 닮은 사람이야.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너무 똑같았어요. 정말 똑같았다고요. 하리나, 진정해. 아빠가 여기 있잖아. 괜찮아.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진 회장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닮았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복사한 것처럼 똑같았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보지 못했지만 얼굴만으로는 구분이 불가능했습니다. 진 회장은 할인이를 달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명함 케이스를 주었습니다. 명함이 몇 장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하나를 가져간 것 같았습니다. 아빠, 우리 집에 갈래요. 부산 안 가도 돼요. 할인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진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부산까지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할인아. 집으로 가자. 할아버지한테는 아빠가 전화드릴게. 그날 밤 진 회장은 부산행을 취소했습니다. 차를 돌려 서울로 향했습니다. 장인어른께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할인이가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해서요. 죄송합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할인이는 뒷좌석에서 잠들었지만 그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그리고 노숙자 차림의 그 여자 얼굴이 계속 겹쳐 보였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계속 그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그 눈빛, 그 표정, 그 윤곽. 새벽 2시에 서울집에 도착했습니다. 할인이를 안아 침대에 눕히고 진 회장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윤희. 그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그 여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대체 누구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설날 아침에 서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향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진 회장은 아침 7시에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 미안하지만 급한 일이 생겼어. 지금 출근할 수 있어?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직접 만나서 얘기하지. 1시간 뒤에 회사로 와줘. 1시간 뒤 진성그룹 본사. 텅 빈 건물에 비서실장이 도착했습니다. 회장실로 들어서자 진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진 회장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어제 천안휴게소 CCTV를 확보해. 시간은 어제 저녁 8시 반에서 9시 사이. 그리고 사설조사원을 붙여 제일 실력 있는 사람으로 신중하게 절대 소문나지 않게.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찾아야 할 사람이 있어. 누구를? CCTV 보면 알 거야. 노숙자 차림의 여자. 30대 중반으로 보여. 그 사람을 찾아야 해. 비서실장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진 회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진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설날 아침에 서울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약 저 여자가 정말 윤이라면? 아니,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죽음을 확인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쌍둥이? 하지만 장인어른은 외동딸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 집안 조사도 했습니다. 윤희는 외동딸이 확실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저 여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혹시 윤희가 입양하였을까? 아니면 재혼 가정이었을까? 장인어른이 숨긴 비밀이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세상에 이렇게 똑같이 생긴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틀 뒤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진 회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 있어? CCTV 분석 결과 그 여자는 천안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뒤 역 근처 쪽방촌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서실장이 사진 몇 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CCTV에서 캡처한 이미지들이었습니다. 여자가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 지하도를 걷는 모습,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는 모습. 조사원들이 일주일간 미행한 결과 여자는 서울역 지하도에서 주로 노숙하고 낮에는 폐지를 줍거나 무료급식소를 전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원은? 이름은? 서지연. 35살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사람의 주민등록 기록을 보면 21살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전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출생신고나 학적 기록, 의료 기록 어느 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누군가 이 사람의 과거를 의도적으로 지웠거나, 둘째, 이 사람이 본래 다른 이름으로 살다가 21살에 새 신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진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흐릿한 주민등록증 사본에 찍힌 얼굴, 세월의 풍파를 겪어 거칠어진 모습이었지만 확실히 아내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고아원 기록은? 전국의 고아원과 보육시설을 모두 조회해 봤지만 일치하는 인물이 없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생년월일도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찰 기록은? 범죄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2010년 3월 인천항에서 인신매매 조직이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조된 여성이 14명이었는데 그중 1명이 이 서지안으로 추정됩니다. 인신매매? 진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으로 밀입국시켜 성매매를 시키려 한 조직이었습니다. 경찰이 적발해서 여성들을 구조했는데 그중 신원 확인이 안 된 여성이 몇 명 있었습니다. 서지안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구조 당시 기억상실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기 이름도 나이도 고향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지문과 DNA로 신원 확인을 시도했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진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보호시설에 수용됐다가 1년 뒤 임시 주민등록을 발급받았습니다. 이름은 담당 경찰관이 지어준 거라고 합니다. 서쪽 서해 아름다울지 편안할 안. 서지안. 그 뒤로는 몇 년간 여러 일을 전전했습니다.
식당, 공장, 청소 등. 하지만 기억이 없다 보니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5년 전부터는 노숙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인신매매, 기억상실, 노숙.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현재 거처는 서울역 인근 쪽방촌입니다. 월세 15만 원짜리 방. 하지만 거의 매일 밤을 지하도나 찜질방에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내가 직접 만나보겠어. 회장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괜찮아. 혼자 가겠어. 주소만 알려줘. 하지만 회장님, 이건 내가 직접 해야 할 일이야. 그날 오후 진 회장은 운전기사도 경호원도 없이 혼자 서울역 인근 쪽방촌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입던 명품 코트 대신 평범한 점퍼를 입었습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서울역 뒷골목, 좁은 골목길, 퀴퀴한 냄새, 주저앉은 노인들.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담벼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바닥에는 쓰레기가 나뒹굴었습니다. 겨울 찬바람이 골목 사이로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조사원이 알려준 주소는 낡은 벽돌 건물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삐걱거리는 소리가 불안했습니다. 난간은 녹슬어 있었고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203호. 나무 문짝은 오래되어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문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진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노크를 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노크했습니다. 좀 더 세게. 누구세요? 낮고 경계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저 휴게소에서 뵀던 사람입니다.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체인이 걸린 채로 틈 사이로 여자의 눈이 보였습니다. 그 눈. 진 회장의 가슴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윤희의 눈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돈 없어요. 빚쟁이면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목소리는 거칠고 날카로웠습니다. 윤희의 부드러운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의 톤, 높낮이는 비슷했습니다. 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당신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왜요? 모르는 사람인데. 불쌍해 보여요? 동정받으려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부자들은 다 똑같더라고요. 당신 옷차림 봐도 알아요. 명품 신발에 비싼 시계. 처음엔 친절한 척 하다가 나중엔 뭔가를 요구하죠. 그리고 이용하고 버리죠. 됐어요. 안 받아요. 아니, 정말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냥 나가세요. 안 그러면 소리 지를 거예요. 경찰 부를 거예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진 회장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 너머로 여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섞인 숨소리. 진 회장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문틈에 봉투를 끼워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제발.
정말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냥 따뜻한 곳에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는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한 칸 내려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져가세요. 봉투가 날아와 그의 등을 맞췄습니다. 진 회장이 돌아보니 여자가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처음엔 다 착한 척 했어요. 도와준다고, 일자리 구해준다고, 보살펴준다고. 그러더니 결국 다 배신했죠. 이용하고 버렸어요. 그러니까 꺼지라고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이 돈 가져가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에 가까운 떨림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겪으셨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돕고 싶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다 떠났죠. 이용당하는 건 이제 지겹다고요. 여자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엔 안에서 자물쇠 잠그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낮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 회장은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었습니다. 돈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는 내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차에 올라타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돈으로 해결 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회사를 키우는 것도, 경쟁사를 인수하는 것도, 정부 관계자를 설득하는 것도, 심지어 아내의 병을 치료하는 것도 모두 돈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아내는 결국 떠났지만 그래도 최선의 치료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여자에게 돈은 모욕이었습니다. 상처였습니다. 과거의 배신을 떠올리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진 회장은 처음으로 자신의 돈이 무력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엔진을 켰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그 눈물이, 그 외로움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할인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잠들 시간이었는데 아이는 소파에 앉아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 아줌마 찾았어? 진 회장은 코트를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닮은 사람이었어, 할인아. 정말요? 근데 아빠 표정이 이상해. 진 회장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8살이지만 아직 가볍게 안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온기가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아빠가 좀 피곤한가 봐. 우리 할인이는 밥 먹었어? 할머니가 해주신 거 먹었어요. 근데 아빠는? 아빠는 나중에 먹을게. 할인이 먼저 자야지. 할인이를 재우고 진 회장은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서지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정말 놀랍도록 똑같았습니다. 대체 누구야, 윤희야? 당신과 무슨 관계인 거야? 하지만 식사를 하면서도 그의 머릿속엔 그 여자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카로운 말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왜 21살 이전 기록이 없는 걸까요?
인신매매를 당했다면 어떻게 구조된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아내와 그토록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 회장은 매일 조사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서지안이라는 여자는 매일 비슷한 패턴으로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폐지를 줍고 낮엔 무료급식소에서 식사하고 밤엔 쪽방이나 지하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가끔은 찜질방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여자는 명동에 있는 무료급식소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자신도 끼니를 거르는 형편이면서 남을 도왔습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돕고 설거지를 하고 노인들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급식소에서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조사원이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서지안이 주방에서 요리를 돕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면 좀 보십시오. 한 노인이 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달려가 서지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영상에 소리는 없었지만 노인이 무언가를 열심히 말하는 게 보였습니다. 서지안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노인분이 뭐라고 하신 거야? 조사원이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이건 우리 엄마 손맛이다. 60년 전 우리 엄마가 끓여주던 바로 그 맛이다라고 하셨답니다. 진 회장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서지안의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그녀의 미소였습니다. 환하고 따뜻한 미소. 그 순간 진 회장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윤희의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내일 그 급식소에 내가 직접 가겠어. 회장님께서 직접요? 응. 그 국을 맛보고 싶어. 아주 평범한 옷차림으로 갈 거야. 노인네처럼. 하지만 회장님, 혹시 알아볼 수도. 괜찮아. 이틀 전에 한 번 봤지만 내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진 못할 거야. 어두웠으니까. 다음 날 토요일 정오. 진 회장은 낡은 점퍼에 털모자를 쓰고 명동 지하의 무료급식소로 향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며칠 동안 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가방을 하나 들고 가니 정말 노숙자처럼 보였습니다. 급식소 앞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이거나 노숙자였습니다. 어떤 이는 혼자 중얼거리고 어떤 이는 추위에 몸을 떨었습니다. 진 회장은 줄 끝에 섰습니다. 평생 처음 서보는 무료급식소 줄이었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며 주방을 바라봤습니다. 서지안이 보였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묶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 땀을 흘리며 큰 냄비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나눠주는 사람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추우시죠? 뜨거운 국 드시고 가세요. 할머니, 반찬 더 드릴까요? 맛있게 드세요. 진 회장의 차례가 왔습니다. 서지안이 쟁반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그녀는 진 회장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휴게소에서는 어둡고 멀리서 봤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진 회장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진 회장 앞에 쟁반이 놓였습니다. 김치찌개, 밥 깍두기,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그는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이 맛, 이 깊은 감칠맛, 김치의 익은 정도, 돼지고기가 녹아든 국물,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오는 은은한 다시마 향, 심지어 고춧가루의 매운맛까지 정확히 아내 윤희가 끓여주던 김치찌개 맛이었습니다. 진 회장의 숟가락이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결혼 초 신혼집에서 윤희가 처음 끓여준 그 찌개. 주말마다 해장용으로 끓여주던 그 맛. 마지막으로 먹어본 게 언제였을까요?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 그러니까 2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너무 짜요? 아니면 매워요? 서지안이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더 놀라웠습니다. 윤희가 35이었을 때와 정말 똑같았습니다. 같은 미간, 같은 코, 같은 입술. 진 회장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맛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먹어보는 맛이네요. 감사합니다. 입맛에 맞으셨다니 다행이에요. 더 드실래요? 이 찌개 누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너무 맛있어서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식당에서 일하셨나요? 서지안이 잠깐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냥 옛날에 누가 알려줬어요. 누군지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손이 알아서 움직이더라고요. 신기하죠? 가족분이 알려주신 건가요? 가족은 없어요. 기억도 없고요. 그냥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서지아는 쓸쓸하게 웃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로 갔습니다. 진 회장은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모두 소중했습니다. 이 맛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쟁반을 반납할 때 서지안이 다시 한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또 오세요. 다음 주 수요일에도 여기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진 회장은 급식소를 나왔습니다.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요리 솜씨, 심지어 똑같은 손맛까지. 대체 당신은 누구야? 그날 저녁 그는 다시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실장, 우리 회사에 저소득층 자영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 있지? 예, 사회공헌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찬가게 창업 지원 항목을 추가해. 조건은 요리 실력이 검증된 사람, 무료급식소 봉사 경력이 있으면 우대하고. 비서실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지안 씨를 위한 겁니까, 회장님? 아니,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야. 실력은 있는데 기회가 없는 사람들. 근데 제일 먼저 서지안 씨한테 연락이 가도록 해. 자연스럽게, 마치 정부 사업처럼.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틀 뒤 서지안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과라는 곳에서 걸어온 전화였습니다. 서지안 씨 맞으십니까? 네, 누구세요? 서울시 사회복지과입니다. 저소득층 자립 지원 사업 담당자입니다. 서지안 씨께서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하신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요리 실력이 뛰어나시다는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요? 누가요? 명동 무료급식소 소장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업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반찬가게 창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점포 보증금, 초기 설비비, 운영 자금까지. 한번 상담 받으러 오실 수 있으세요? 서지아는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복지과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서류를 확인하고 실제로 선정된 다른 사람들 명단을 보고 나서야 믿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일주일 뒤 서지아는 작은 반찬 가게를 얻었습니다. 마포구 골목길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지원금으로 냉장고와 조리도구를 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가게 앞에 섰습니다. 지안내 반찬. 간판을 올리는 날 서지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5해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내건 공간이었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가게야. 그녀는 빈 가게 안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새 냉장고, 새 가스레인지, 새 조리대. 모든 것이 깨끗하고 반짝였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서지아는 처음으로 자기 가게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불도 베개도 없었지만 마음만은 편안했습니다. 자다가 몇 번이나 깨서 꿈이 아니겠지? 하고 확인했습니다. 가게는 천천히 입소문을 탔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각종 밑반찬. 서지안의 손맛은 특별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하나둘 단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김치 맛 좀 봐. 옛날 우리 엄마 손맛이야. 된장찌개도 일품이야. 집에서 끓인 것처럼 구수해. 여기 잡채 진짜 맛있어. 식당 뺨치는 맛이야. 한 달, 두 달이 지나며 가게는 안정되어 갔습니다. 서지아는 아침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삶의 의미였습니다. 손님들이 맛있어요. 또 올게요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몰랐습니다. 매일 저녁 가게 앞을 지나가는 한 남자가 있다는 것을, 한참을 서서 불 켜진 가게를 바라보는 그 남자를. 진 회장이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네.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인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 여자가 웃으며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마치 윤희가 다시 살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진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더 깊이 알아봐야 했습니다. 서지안이 대체 누구인지, 왜 아내와 그토록 닮았는지, 왜 같은 요리 솜씨를 가지고 있는지, 전문 조사팀을 꾸려 DNA 분석까지 포함해서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로. 회장님, 그게 무슨, 당신이 알 필요는 없어. 지시대로만 해. 그리고 절대 비밀이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조사팀은 서지안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등록, 병원 기록, 경찰 기록, 고아원 자료까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사팀장이 긴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회장님, 당장 만나 뵙겠습니다.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실.
조사팀장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이 여자 정말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아니, 충격적인 케이스입니다. 말해봐. 조사팀장은 오래된 신문 기사 사본을 꺼냈습니다. 1995년 8월 15일, 대전 한밭수목원에서 7살 여자아이가 실종됐습니다. 그게 서지안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름은 윤민정. 부모님 성함은 윤태수, 김순자입니다. 진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빼졌습니다. 뭐라고? 윤태수 씨, 회장님의 장인어른이십니다. 그럴 리가 없어. 장인어른은 외동딸이라고 하셨어. 윤희만 있다고. 아닙니다, 회장님. 원래는 쌍둥이 딸이 있었습니다. 윤민정과 윤희. 일란성 쌍둥이였습니다. 진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예. 1995년 8월 15일 광복절, 가족이 한밭수목원에 놀러 갔습니다.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민정이가 사라졌습니다. 대대적인 수색이 있었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조사팀장이 당시 신문 기사들을 펼쳤습니다. 7세 여아 실종, 경찰 수색 중,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 한 달째 실종 여아 소식 묘연. 부모는 몇 년을 찾아다녔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붙이고 TV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년 뒤 2000년에 민정이를 사망자로 처리했습니다.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겁니다. 부모는 결국 민정이를 죽은 것으로 받아들였고 남은 딸 윤희만 키웠습니다. 진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서지아는? 거의 확실합니다. 윤민정, 그러니까 회장님 아내 윤희 씨의 쌍둥이 언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 조사팀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실종 당시 민정이의 사진입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7살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진 회장은 확신했습니다. 윤희의 어릴 적 사진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쌍둥이니까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2010년 인신매매 조직에서 구조됐을 때 경찰이 찍은 사진입니다. 21살의 서지안. 아니, 윤민정의 사진이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잘려 있었고 얼굴은 멍투성이었지만 윤희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DNA 검사는 이미 진행했습니다. 서지안 씨가 쓴 물컵과 윤희 씨의 유품을 비교했습니다. 조사팀장이 마지막 서류를 건넸습니다. DNA 감정서였습니다. 일치율 99.8%. 직계자매 관계가 확실합니다. 진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윤희에게 쌍둥이 언니가 있었다. 30년 동안 생사를 모른 채 노숙자로 떠돌았다. 인신매매를 당하고 기억을 잃고 세상에 버려졌다. 민정이는 그동안 어떻게 산 거야?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추정컨대 실종 후 인신매매 조직에 팔려갔을 겁니다. 10여 년간 어디선가 갇혀 지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2010년에 경찰 단속으로 구조됐고요. 기억상실은 트라우마 때문일 겁니다. 너무 끔찍한 일을 겪어서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기억을 지워버린 거죠.
진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윤희의 언니, 윤희가 평생 그리워하던 언니, 그는 기억했습니다. 윤희가 가끔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던 것을, 언니랑 함께 자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울던 것을, 윤희는 쌍둥이 언니를 잃은 슬픔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장인어른한테 말씀드려야겠어. 회장님, 신중하셔야 합니다. 충격이 클 겁니다. 알아. 하지만 알려드려야 해. 딸이 살아있다는 걸 알려드려야 해. 그날 밤 진 회장은 장인 장모를 서울로 모셨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윤태수 노인과 김순자 여사는 사위의 급한 연락에 놀라 부랴부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우철아? 할인이한테 무슨 일 생긴 거냐? 아닙니다, 장인어른. 할인이는 괜찮습니다. 다만 앉으세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진 회장은 준비한 파일을 펼쳤습니다. 서지안의 사진이 제일 먼저 보였습니다. 윤태수 노인의 손에서 물잔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깨지며 물이 쏟아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정아. 장모 김순자도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민정이가 우리 민정이가. 진 회장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휴게소에서의 우연한 만남, 조사 과정, 인신매매 기록, DNA 검사 결과까지. 민정이가 살아있었다는 거냐? 30년 동안 살아있었다는 거냐? 예, 장인어른. 하지만 기억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지금은 서지안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장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을 참아온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노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우리 딸이 그렇게 고생을 했단 말이냐? 인신매매를 30년 동안. 장인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의 떨리는 손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우철아, 민정이를 데려올 수 있겠냐? 우리 딸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겠냐?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과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제가 도우려 해도 거부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인데 부모가 찾아가면 알아보지 않겠냐? 기억이 없으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충격을 주면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김순자가 사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래도 좋다. 살아만 있으면 된다.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 민정이 엄마가 미안하다. 30년 동안 못 찾아서 미안하다. 진 회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접근하겠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다, 우철아. 부탁한다. 우리 딸을, 우리 민정이를 꼭 찾아다오. 하지만 일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진 회장에게는 최선영이라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뒤 만난 여자였습니다. 대기업 임원이었고 능력도 뛰어났으며 재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던 사이였습니다. 선영은 진 회장이 재혼하면 할인이의 새 엄마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선영은 요즘 진 회장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자주 외출하고 전화를 피하고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데이트 약속도 자주 취소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 회장이 노숙자 여자를 돕고 반찬 가게를 차려주고 DNA 검사까지 했다는 것을, 매일 저녁 가게 앞을 서성이며 바라본다는 것을 선영은 질투와 분노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죽은 아내도 모자라 이젠 노숙자까지. 자기가 몇 년을 기다렸는데, 할인이 엄마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 여자가 아내 윤희를 닮았다고? 그래서 닮았다고 해서 저렇게 집착해? 선영은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는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가십 전문 기자였습니다. 특종 하나 줄게. 진성그룹 진우철 회장이 노숙자 여자랑 은밀한 관계래. 반찬 가게까지 차려주고 매일 만난대. 확실해요? 내가 직접 확인했어. 사진도 있어. 돈도 받았고. 이틀 뒤 월요일 아침 인터넷에 기사가 터졌습니다. 재벌 회장, 노숙자 여성과 은밀한 관계, 반찬 가게 차려주고 매일 만나.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서지안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노숙자 시절의 사진, 반찬 가게 사진, 그리고 가게 앞을 지키는 진 회장의 모습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여론은 폭발했습니다. 부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노숙자라도 예쁘면 되나 보네. 재벌들 도덕성 진짜 바닥이네. 딸은 어떡하고 저래. 진성그룹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개장 직후 하한가를 찍었습니다. 광고주들이 항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협력업체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장님, 해명을 하셔야 합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바닥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서지안이었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여는 순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적어도 20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진 회장과 어떤 관계입니까? 언제부터 만났습니까? 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몸을 팔았습니까?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마이크가 들이밀어졌습니다. 서지안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증거가 다 있습니다. 반찬 가게도 그 사람이 차려준 거 맞죠? 얼마 받았어요? 몇 천? 몇억? 서지안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게 안으로 도망쳐 문을 잠갔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계속 두드렸습니다. 카메라는 창문으로 내부를 찍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여자 재벌 회장이랑 잤대. 돈 받아먹고 몸 판 거지 뭐. 노숙자 주제에 재벌이랑 자다니. 부럽네. 나도 저렇게 예쁘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가게 앞에 악플이 담긴 쪽지가 붙었습니다. 더러운 년. 돈 받고 몸 팔지 마라. 꺼져라 창녀야. 서지안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조리도구 몇 개, 그리고 간판을 내렸습니다. 지안 내 반찬이라는 그 소중했던 간판을. 그리고 다시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진 회장이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에 갔을 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서지안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찾아. 당장 찾아. 전국을 뒤져서라도 찾아. 조사원들이 서울 전역을 뒤졌지만 서지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CCTV를 추적했지만 지하철을 타고 어디론가 사라진 뒤
종적이 묘연했습니다. 진 회장은 절망했습니다. 자기가 도우려던 사람을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 속에서 그녀는 다시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회사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주가는 계속 떨어졌고 이사회는 회장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광고 계약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협력업체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할인이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했습니다. 너희 아빠 노숙자 여자친구 있다며?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더럽대. 나는 너랑 안 놀아. 할인이는 울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빠 학교 가기 싫어요. 애들이 자꾸 놀려요. 진 회장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였습니다. 회사도 명예도 심지어 딸의 평온한 일상까지. 그날 밤 진 회장은 장인댁을 찾아갔습니다. 윤태수 노인과 김순자 여사는 신문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철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조심했어야 하는데. 우철아, 민정이는 어디 있냐? 우리 딸은 어디 있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기자들 때문에 놀라서 도망갔습니다. 장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겨우 찾았는데, 겨우 살아있다는 걸 알았는데 또 잃었단 말이냐?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 회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무릎 꿇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모든 걸 해결하겠습니다. 민정이를 윤민정을 꼭 찾아서 모시겠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서지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무료급식소, 쪽방촌, 지하도를 다 뒤졌지만 흔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공기 중에 녹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진 회장은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그녀를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그녀가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비서실장, 기자회견을 준비해. 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모든 진실을 밝히겠어. DNA 검사 결과, 실종 기록, 인신매매 구조 기록까지 전부 공개할 거야. 회장님, 그러시면 개인정보 침해로 문제가. 상관없어. 법적 책임은 내가 질 거야. 더 이상 저 사람이 고통받게 둘 수 없어. 진실을 알리는 게 유일한 방법이야. 하지만 회장님, 회사보다 사람이 먼저야. 민정이가 먼저야. 이틀 뒤 진성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카메라가 수십 대 설치됐습니다. 생중계가 시작됐습니다. 진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옆엔 윤태수 내외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조사팀장도 함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선 것은 해명이 아니라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카메라들이 돌아갔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제가 돕고 있는 서지한 씨는 저와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없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녀는 제 아내, 고 윤희의 쌍둥이 언니입니다.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놀라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30년 전 1995년 8월 15일 7살 때 대전에서 실종됐습니다. 진 회장은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당시 신문 기사, 실종 전단지,
수배 전단이 나타났습니다. 인신매매 조직에 끌려가 14년간 갖은 고초를 겪다가 2010년에 경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트라우마로 기억을 잃어서 자기가 누군지조차 몰랐습니다. 스크린에 구조 당시의 경찰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여기 DNA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진 회장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서지한 씨와 제 고인이 된 아내 윤희의 DNA 일치율 99.8%, 직계자매, 즉 쌍둥이로 확인됐습니다. 실종 아동 기록도 있습니다. 경찰 구조 기록도 있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모두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옆에 윤태수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이분은 저의 장인어른이시자 서지한 씨의 친아버지이십니다. 30년 만에 딸을 찾으셨습니다. 윤태수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민정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 애는 피해자입니다. 7살에 납치당해 30년 동안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그 애를 찾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딸을 우리 민정이를 찾아주십시오. 장모 김순자도 단상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여기 있다. 아빠도 여기 있다. 30년 동안 너를 찾았다.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 노인의 목소리는 온 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발 집으로 와라. 엄마 아빠가 여기 있다. 살아만 있어줘. 그것만으로도 좋다. 제발.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도 카메라맨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떤 기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떤 기자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진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 아내의 언니를 도우려 했을 뿐입니다. 30년 동안 고통받은 가족을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 잘못으로 그분은 또다시 상처를 받고 사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지한 씨, 아니 윤민정 씨. 이 말이 들린다면 제발 나타나 주십시오. 당신의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그날 저녁 뉴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 세상의 오해로 다시 사라져. 재벌 회장이 아닌 가족의 이야기. 인신매매 피해자, 또다시 세상에 상처받아. 여론이 급반전했습니다. 진 회장 존경합니다. 서지한 씨 부디 나타나 주세요. 가족을 찾아드립시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SNS에는 해시태그 서지안을 찾습니다. 해시태그 윤민정을 찾습니다. 해시태그가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부산에서 봤다. 대구에서 봤다. 인천에서 봤다. 강릉에서 봤다. 하지만 모두 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확실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역 지하도에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진 회장과 윤태수 내외는 곧장 서울역으로 달려갔습니다. 밤 11시, 지하도는 어두웠고 노숙자들이 여기저기 누워 있었습니다. 민정아, 우리 민정이. 윤태수 노인이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지하도 구석, 담요를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정아. 노인이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담요를 들춰냈습니다. 서지안이었습니다.
아니, 윤민정이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감추려 했습니다. 가세요. 전 더러운 사람이에요. 세상이 다 알았어요. 전 창녀예요. 아니다, 민정아. 넌 우리 딸이다. 깨끗한 우리 딸이다. 아니에요. 전 노숙자예요. 기억도 없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김순자가 달려와 딸을 껴안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30년 동안 못 찾아서 미안하다. 이제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우리 딸. 서지안의 몸이 떨렸습니다. 낯선 온기였지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뭔가 익숙한 냄새, 익숙한 감촉. 그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몸이 기억했습니다. 어릴 적 엄마의 품을. 엄마, 정말 엄마예요? 그래, 엄마다. 내 엄마란다. 우리 민정이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7살에 헤어진 딸과 부모. 노인의 품에서 서지아는, 아니 윤민정은 처음으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억눌렀던 30년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진 회장은 조금 떨어져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할머니와 함께 와 있었습니다. 아빠, 이모가 이제 혼자 아니죠? 그래, 할인아. 이제 가족이 생겼어.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까요? 당연하지. 엄마가 가장 기뻐하실 거야. 엄마가 평생 그리워하던 언니를 찾았으니까. 아빠, 이모도 우리 가족이에요? 그럼. 이모는 할인이 가족이야. 그날 이후 윤민정은 본명을 되찾았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전의 그 집. 30년 동안 비워뒀던 방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7살 때의 인형, 그림책, 작은 옷들까지. 민정아, 이게 다 내 거란다. 엄마가 하나도 버리지 않았어.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이 집, 이 방, 이 냄새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매일 부모님과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갔습니다. 진 회장은 가끔 방문했습니다. 할인이와 함께. 민정은 조카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인아, 오늘 학교는 어땠어? 재미있었어요, 이모.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어떤 그림? 가족 그림이요. 아빠랑 나랑 이모랑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그렸어요. 민정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모도 그렸어? 당연하죠. 이모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고마워, 할인아. 정말 고마워. 봄이 왔습니다. 대전의 집 마당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30년 전 민정이 실종되기 직전에도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마당에 모였습니다. 윤태수 내외, 윤민정, 진우철, 할인이, 그리고 할인이가 준비한 작은 액자, 윤희의 사진이 담긴 액자였습니다. 할머니, 엄마도 여기 있는 거죠? 그럼 할인아, 윤희도 우리와 함께 있단다. 할아버지, 사진 찍어요. 할인이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5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중앙에는 윤희의 사진을 놓았습니다. 하나, 둘, 셋. 사진 속에서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완성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진 회장은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가족은 포기하지 않는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족은 반드시 다시 만난다. 그것이 운명이고 그것이 사랑이다. 윤희야, 당신 언니를 찾았어. 민정이를 찾았어. 이제 마음 편히 쉬어도 돼. 우리가 잘 돌볼게. 약속할게. 당신이 평생 그리워하던 언니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 부모님도 행복해 하셔. 할인이도 이모를 정말 좋아해. 우리는 이제 완전한 가족이야. 비록 당신은 없지만 당신의 자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있어. 사랑해, 윤희야.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진 회장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윤희야. 민정이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줘서. 끝.